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포티파이에서 음원을 철수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에서 여러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산업 애널리스트인 마크 멀리건은 스위프트의 결정이 디지털 음악 소비 방식의 흐름을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세는 스트리밍이니까 그를 통한 수익 분배가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마이클 잭슨의 전성기 프로듀서로 유명한 음악계 거장 퀸시 존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은 스포티파이가 아니다. 바로 불법 다운로드다. 스포티파이는 수익의 70%를 음악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내가 오늘날 스릴러 앨범을 발표해야 한다면 난 그것이 스포티파이에서 발매되길 원한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다 같이 음악 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찾아보자. 수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돌아서는 이들이 적어진다는 점에서는 훨씬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포티파이로 돌아올까요? 한 예로 비틀즈는 끝까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거부하다가 2010년에 아이튠즈를 통해 다운로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앞으로 음반 사미 팬들로부터 갖가지 압박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다음 앨범 즈음이면 그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은 퀸시 존스의 곡 하나 듣겠습니다. I know Corrida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인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닷새 앞으로 다가온 차명거래 금지법입니다. 네,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가 되고요. 처벌도 강화가 돼서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또 구멍도 있습니다.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지인 간의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한다. 이런 문장을 또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외환은행의 이항영 세무팀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네네. 예,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11월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불법 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는 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을 해버리거든요. 네. 따라서 그 명의자가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실소유자는 그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만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또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알선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고객에게 거래할 때 불법 차명 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차명 거래가 불법이지 않았어요? 차명 거래는 이제 예. 금융실명법이 시행이 됐을 때에는 네. 합의 차명 계좌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합의가 된 것이라도 다 금지가 된다는 네, 게 맞습니다. 원칙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렇게 합의의 차명 계좌가 그동안 계속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차명 계좌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불법 행위가 많았습니다. 뭐 비자금을 조성한다던가 네. 아니면 주가 조작 등 이러한 주식 불공정 행위가 전부 다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증여세 회피입니다. 그 자녀 명의로 예금을 분산해놓고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적발됐을 때에는 나는 이게 증여한 게 아니고 차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린다면 네. 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차명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세 회피 목적의 그 예금 분산이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명 거래 금지가 강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과세를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재산 은닉이니 자금 세탁이니 조세 포탈이니 이런 게 다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지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예외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범죄의 목적이 아닌 가족, 지인 간의 선의의 차명 거래는 허용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뭐 배우자는 6억이라던가 또는 이제 자녀 명의로 5천만 원 이상을 분산해 놓았다고 하면 그 선의의 차명 계좌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라던가 어떤 친목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문중이라던가 교회 임의단체 자산을 뭐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해놓는다던가 또는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 명의로 해놓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선의의 차명 계좌로 인정이 되겠지만 그와 다른 목적으로 자녀에게 분산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선의의 차명 계좌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동창회 계좌라든지요. 예, 예. 또 뭐 종친회 계좌라는 게 꼭 종친회나 동창회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예.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쓰여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세금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세 포탈 행위가 있다라고 보면 네. 이제 과세관청에서 판단을 하고요. 예,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떠한 불법 재산으로 도박 행위라던가 그다음에 어떠한 뭐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라던가 네. 이런 상황이 밝혀지게 되면 또 이제 이러한 거는 또 이제 과세관청이 아닌 경찰서 사법당국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하게 되니까 네. 판단을 그쪽에서 하게 되겠죠. 각각 다 관할하는 부서가 네.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선의의 차명 계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인데요. 예. 이제 단체의 명의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계산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뭐 그 부녀회라든가 동창회 이런 친목 모임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대표자 명의를 계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은행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네.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구멍으로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요? 일정 부분 조금 해소가 예. 이 법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정 부분 조금 없어진다고 보이거든요. 네. 네. 이 처벌이 강화가 되면은 이번에는 뭐 감옥도 갈 수 있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죠? 일단은 불법 차명 거래를 하게 되면 실소유자, 명의자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네. 이 둘 다 병과가 가능합니다. 네. 예. 두 가지 징역도 다? 살 수 있고 예. 앤드 벌금도 처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다. 예, 병과가 가능하니까요. 사안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고요. 이 위험 부담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 주변의 가족 명의라든지 지인 명의로 많이들 계좌를 놔뒀던 게 관행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뭐 선의가 아니게 된다면요. 이걸 다 바꿔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기존에 사업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를 하는 것은 이번 뭐 불법 이런 차명거래 금지법 문제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던 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를 해놓는 부분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차명거래 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11월 29일 이전에 실명을 전환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중요한 건 가족들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관리를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직원이라던가 네. 이런 경우는 그 직원들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 과정에서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밝혀지게 되잖아요. 차명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선의의 판단을 잘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산가들의 경우에 네. 그래서 지금 고액의 예금 인출이 많다. 5만 원짜리가 많이 인출이 되고 없어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는요? 일단은 11월 29일 전에 시행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견이 돼서 적발이 되면 증여세가 추징이 되든 아니면 네. 차명거래 금지법으로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분도 좀 일정 부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안내를 해드리기를 11월 29일 이전에 실명 전환하시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정 부분 이제 증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게 증여를 해라. 네. 근데 그러면 세금 물어야 되니까 안 하시고 그냥 예금을 인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인출하게 되면 그 자금은 영원히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자녀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으로 그 찾아놓은 것은 결국은 양성화되지 않고 생활비라던가 그런 쪽으로 그냥 쓰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자금은 계속 양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예. 자녀의 종잣돈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그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증여 이외에는 또 어떤 방법들을 자산가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계신가요? 결국은 이제 분산을 해놓는 것들이 물론 자녀에게 세금 안 내고 증여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해 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1인당 2천만 원 기준으로 좀 기준이 낮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2013년도부터 2천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해 놓았던 거를 이제 시행 이전에 그 실명 전환하셔서 하시게 되면 이제 본인 소유의 금융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비과세라던가 뭐 분리과세 상품을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세금 부담 없이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가 한도인가요?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이고요. 예.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까지 증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또 연구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상속세 증여세율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보통 50%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세 표준이 또 1억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요. 네. 5천만 원은 공제해주고 1억에 대해서 10% 세율이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면 1천만 원이죠. 예. 그 3개월 이내에 또 신고하면 10%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9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시면 1억 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총액도 제한이 있나요? 총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30억이 초과되면 세율이 이제 50%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많아서 그렇지 한도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네. 예. 미성년자, 그러니까 성년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로 네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 기회에 증여를 해라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예. 네. 근데 혹시 이게 이 차명 계좌에 분산됐던 돈들이요. 예. 증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양성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 다시 빼서 저축성 예금 같은 데다가 넣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 저축성 예금을 이제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금융소득이 비과세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동안 분산해 놓았던 것들을 이제 본인 실명 전환하셔가지고 금융소득이 많게 되는 경우는 이 비과세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뭐 합법적인 절세 방법의 하나거든요. 10년 정도 되는 장기 저축성 예금에 예, 넣는 방법. 예. 예. 그런 분들도 꽤 있나요? 예.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 한도가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예. 요거는 이제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1인당 한도가 2억 원인 거죠? 예, 한꺼번에 일시에 거치하는 거는 이제 이 한도가 2억이고요. 예. 매월 적립하는 것은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네. 보시기에 이 금융실명제법 강화가 네. 목적으로 했던 것들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희 고객님들 보면 이제 그 시행 전에 형사처벌 된다고 하니까 네. 뭐 적발될 거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좀 실명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결국 실명 전환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뭐 증여세라던가 아니면 종합소득세라던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양성화되기 때문에 뭐 소기의 목적은 좀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과연 이제 예. 정말 네. 그런데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뭐 도박 자금이라던가 그다음에 비자금이라던가 그런 거는 결국은 또 차명 계좌를 통해 살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양성화될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이번에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법 자체는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아예 없을 때는 이제 이것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것도 일단은 형사처벌 된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은행의 이항영 세무팀장과 앞으로 이 차명거래 금지가 강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생생로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내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다고 하죠. 이 인구 구조의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겠고요. 생생로펌에서는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논란으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문자,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SNS에 있는데요.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 경제뉴스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는데 내년이면 여성 인구가 남성을 추월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라고 이제 사실 어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인구가 내년에는 2,531만 명, 남성 인구는 2,530만 명. 네. 그러니까 10,000명 여성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 5,060만 명 중에. 그래서 이제까지 인구 통계를 낸 이래로 여성이 더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주목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현재 같은 인구로 가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완전히 이제 줄어든다. 예. 우리나라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죠.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 첫 번째는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요. 네. 평균 수명이 남성들보다 확실히 이제 더 오래 사니까 평균 수명이 반영이 된 거고. 네. 두 번째는 남아산 그 선호 현상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은 물론 아직 그 그러니까 아들 낳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여자 애들 100명당 지금 남아가 105명. 그런데 한때 115명까지 됐는데 많이 줄어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어쨌든 여성들 더 오래 살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성 숫자도 더 많아진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하고는 연관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구의 고령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고령화가 많아서 이제 급격하게 너무 빨리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그게 이제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네.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 하면은 보통 15살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65세부터는 고령 인구 좀 표현이 못합니다. 네. 노인으로 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올해 3,6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3,684만 명.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내후년 2년 뒤에 되면 3,700만 명으로 돼서 완전히 정점을 찍고 최고가 된 다음에 2017년부터 이제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하죠. 뭐 여성 인구가 많다 적다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상관없고요. 네. 다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우리 사회에 누가 돈 벌고 네. 누가 세금 내고 누가 일할 거냐 이게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여성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더 넓혀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모자라면 우리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이 지금처럼 아이를 낳아라 해서 안 낳는 구조면은 외국의 인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적 과제로 사회적 숙제로 지금 남게 되는 겁니다. 네. 나아라 그래서 저출산을 그런 걸 좀 장려한다고 해소한다고 해서 싱글세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예. 저출산 해결한다고 들어간 지금 뭡니까 출산율 높이가 몇십 조가 들어갔는데 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죠. 한 네.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들. 한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네, 아니 아주 낮은 한자리입니다. 1.2명, 1.1명 네.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낳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아이들.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돈을 막 갖다 붓고 보육료 주고 뭐 하는 이 시간 지금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온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고령 사회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 여성 인구를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회적으로 어차피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이제 여성이 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절반이 아니라 더 많아지니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어떤 네. 분야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확실히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티오를 정해줘야 됩니다. 여성들. 네. 그리고 공기업 모든 부분에 여성들이 가도록 하고 대신에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가 군인 이런 데도 이제 여성들이 안 간다 이런 문제도 이제 깨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선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뭐 아직도 여성들이 진출이 좀 제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공직도 좀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여성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많아진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는 확실하게 가는 뻔히 체각체각 우리가 예정대로 보고 가는 겁니다. 거의 변하지 않는 예고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데모그래피라고 인구학이라는 겁니다. 데모그래피. 네, 네. 인구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학대로 이 연구하면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그 그렇군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이나 어떤 생산성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도 어제 같이 발표가 됐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식으로 가면요. 뭐 2060년 되면 2060년 하면 좀 사실은 많이 남았어. 실감은 좀 덜 납니다. 50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죠? 네. 성장률이 0.8% 정도로 된다는 겁니다. 0.8%. 매우 낮아지네요. 예, 네. 지금 우리가 3% 되느냐, 4% 조금 내려가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0.8%를 거의 중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실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하락세로도 넘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고령 인구가 무지무지 많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국가 부채도 무지무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재원 마련, 과연 복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줄여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네. 우리 능력하게. 두 번째로 국민 모두가 원한다면 보편적 복지를 계속 고집한다면 보편적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머리 아프다고 미뤄버리면 나중에 폭탄이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네. 증세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도 빨리 좀 해야지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그 재정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연금 문제죠. 네. 근데 연금 문제를 지금 우리가 못 풀고 있고 미루고 뭐 사회적 합의로 하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지 못하면요. 예. 지금은 버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점점 더 문제가 어렵게 되거든요. 네. 지금 수준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번 그게요. 보십시오. 재정이 예. 우리 GDP에 지금은 우리 국가 부채가 우리 GDP에 뭐 절반이 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가 넘고 추계에 따르면 150%, 160% 막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 되면 바로 우리가 봐왔던 정말 참 냉소적으로 봐왔던 남유럽 국가 있죠. 피거스, 네. 또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데 그 짱 나는 거죠. 그럴게요. 이게 이제 정말 올 만큼 왔으니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음이라고 좀 받아들여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직접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인구학이라는 게 네. 영어로 데모그래피를 하는데요. 이 데모그래피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네.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1800년대에 이미 학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인구 추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네. 뭘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까 몇 년도 되면 모병제를 가지 않는 한 징병제를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되고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늘어나고 이런 게 다 거의 차곡시 되기 때문에 그걸 네. 보고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오늘 생생로펌 시간에는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를 좀 미루고 그러다 결국은 검사를 해봤더니 음주량이 상당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근데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남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럼요. 네, 이게 어떤 사안이었는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연말이 다가오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모임도 많으실 테고 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도 높아질 텐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사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과거에 있었던 사안을 소개를 해드리면 A씨는 새벽 2시경에 어느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앉아있던 중에 네. 경찰로부터 이제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되면서 측정 요구를 받게 됐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음주 단속을 하면은 해야지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운전을 안 않습니다. 해도요? 이게 예. 앉아만 있었다라고 그 네.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네. 이제 움직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강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였고요. 이것은 운전면허 취소가 네.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비상등 조작한 것이 전부인데 네.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뭐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런 네. 점을 뭐 밝히려고 차량을 후진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도 움직였군요. 예, 해명을 했지만 네. 수사 결과 A씨가 일정한 부분의 거리를 네. 운전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확인이 됐고 결국 검찰은 A씨가 차량을 10m입니다. 10여 미터 뒤로 후진한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소를 한 사안이었죠. 정확하네요.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죠. 10여 미터를 후진한 것도 음주운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나요? 요즘은 CCTV도 굉장히 많고요. 네. 블랙박스라든지 블랙박스도 있고. 채증할 예.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진 기어를 넣고 차량을 10여 미터가량 뒤쪽으로 이동시킨 것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술을 마신 후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운행한 길이가 그 거리가 짧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당연한 사실을 분명히 했죠. 예. 그러면은 운행한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고 바로 그냥 음주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네. 뭐 여기서 또 추가로 좀 언급하실 부분이 있나요?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말씀드리면 보통 네. 음주를 하신 다음에 네. 요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죠. 예. 그런데 너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고 예, 막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리고 추운 날씨에 술까지 취해서 귀찮다라고 네. 하시면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쉽게 만나기 위해서 또 차량을 대로변으로 잠깐 옮기겠다. 네네. 뭐 이런 취지로 인근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도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예. 있죠. 목적지까지 잘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주차는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잠시 또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술을 드신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운전대를 잡으셔서는 안 되고 네. 한 가지 덧붙여 드리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별도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범죄이지만 만약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내서 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그 되나요? 일단은 사람이 다치게 되면요 업무상 과실치상일 텐데요. 어떤 음주운전이라는 부분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네, 있습니다. 뭐 11개 어떤 네. 11대 중과실 항목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든 변명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전에는 네. 아주 예전에는 네.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어떤 면허 취소와 관련돼서 행정소송을 이제 제기해서 어떤 생업이라든지 뭐 부득이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감경의 여지가 일부는 있었는데 최근에 법원은 매우 엄벌하고 있고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뭐 처벌을 받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 적발 경우 이런 것들은 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뭐 비슷비슷한가요? 일단 범죄에서는 이제 암수라고 해서요. 예. 발각되지 않는 범죄라고 표현하는데 네. 음주운전 범죄도 상당히 암수가 많은 범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그런 절대적인 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까 네. 김영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의 어떤 소중한 가정도 그렇죠.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신사답게 네. 매너 있게 그 부분은 음주운전 하지 마셔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 음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은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로를 방해하는 버스 앞에 급정거.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복 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자기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앞질러서요. 예. 이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취소가 이루어졌고요. 운전자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네. 제기한 사건이었죠. A씨는 충북 제천시 어느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킨 뒤에 차선을 변경해서 네. 2차로를 운행하던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운전자도 미처 보지 못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량을 이용해서 불필요하게 뭐 시비를 건다든지 보복 운전을 해서는 안 될 텐데요. 뭐 속칭 뭐 욱한다 그럴까요? 그런 운전자분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죠. 세워 막 이런 것도 많이 그렇죠. 하시고요. 그 1차로를 이용해서 버스를 앞질러 버린 뒤에 네.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죠. 다쳤겠네요.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죄 없는 승객들이 많이 다쳤죠. 네, 얼마나들 다쳤나요? 네, 이 사고에 대해서 일단은 충북지방경찰청은 그 중상 1명당 벌점 15점 그리고 예. 경상 1명당 5점 그다음에 안전의무 위반 10점 등 총 150점의 그 벌점을 부과한 뒤에 A씨의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네. 운전면허의 경우에는요.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에 도달한다면 이 경우는 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참 넘었네요, 그럼. 네. 이에 대해서 A씨는 운전면허의 취소가 어떤 재량권의 한계를 너무 넘어선 것이 아니냐, 남용했다 이런 이유 등을 들면서 면허 취소를 부당하다, 면허 취소가 네.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예. 그런 사안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정말 재판부의 판단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버스가 차선을 변경, 원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서 버스를 앞지른 후에 급정차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네. 사실 인정했고요. 버스 승객 9명이 무려 9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중하다. 그리고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초과한 점에 비춰보면 네. 모든 사정에 비춰서 운전면허 취소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예. 선고했죠. 많이들 다쳤고 그렇죠. 예, 상당히 특히 위험했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서 실현하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 네.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과 관해서 그 보복 운전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경고를 내리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했죠. 저는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빨리 안 비낀다는 이유로 버스가 제 차를 긁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허허. 이것도 사실 보복성 운전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당해봤습니다. 보복성 운전에 그래서 굉장히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협하는 행위죠. 일단 운전 중에 다툼 과정에서 보복성 위협 운전까지 가하는 경우가 실제로 네. 상당히 많죠. 네. 정말 그래서 이 너무 놀랄 많아서,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교통 흐름상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벌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좀 끔찍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과거에도 고속도로였고요. 고속도로 상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가 뒷차량 앞에서 이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다 차량이 추돌했겠군요. 그렇죠. 네. 추돌 사고에서 사람까지 무고한 분이 사망하는 그런 중대한 결과가 있었죠. 예. 당시 운전자는 당연히 구속됐고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도 네. 당연히 중한 실형 선고까지 엄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네. 그러나 차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차량을 이용한 위협 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개념입니다. 네. 별도의 형사상 중한 범죄가 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그 어떤 무고한 다른 네. 선의의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죠. 최근에는 뭐 차량용 블랙박스가 많죠. 네. 동영상 촬영 쉽죠. 저장 매체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합쳐진다면 네. 사고 장면은 뭐 비디오처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네. 신고를 하셔야 되고 운전자들 서로 이제 그 이해 그리고 배려 운전이 절실하겠죠. 특히 네. 뭐 자동차를 이용한 가해행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서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이 어떤 특별법에 따라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것은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사망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명백하게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 실형이 됐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벼운 보복성 그 운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차체가 찌그러졌다라든지 네, 네. 가볍게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사실상 피해를 봤는데 네. 막상 보험사를 불러보니 네. 또 이제 일정 부분 쌍방으로 과실 되고, 그렇죠. 예. 과실 비율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 블랙박스나 이런 것을 체증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네. 반드시 장착을 하십시오. 도움을 예.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입증을 해야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주변에 어떤 목격자가 있다면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녹음을 좀 해두시던지요. 네. 이 사람이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걸 보셨지요. 그러면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라는 네. 진술이라든지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녹음을 네, 해두셔서 네. 예. 나중에 분쟁이 확대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겠죠. 차량용 블랙박스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촬영이 되나요? 이렇게 뭐 그렇죠. 갑자기 진입했다든지 뭐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녹화가 되는 편인가요? 그렇죠. 요즘은 또 뭐 블랙박스 어떤 그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네. 전후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옆까지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옆까지 찍는다면은 몇 개를 달아 놓으셨군요. 4개를 달아 놓으셨겠죠. 네 개요. 예. 블랙박스가 장착되면 참고로 보험료도 할인되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어떤 네. 그런 준비 사항인 것 같고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유용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예. 사고가 발생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네. 정확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십시오. 4개 단 사람은 누구예요? 제 주변에 아주 꼼꼼하신 분이 한 분 네. 그렇게 달고 계시더라고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준비된 네.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들으시려면요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 전문으로 올라옵니다. 생생경제 SNS도 있는데요. 패친과 특친이 되어주시면 더 자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요즘 많이 들어오시던데 페이스북 페이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코노미 들어오시면은 저희 제작진이 올려놓은 생생한 사진과 또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